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를 탐험하는 여정을 떠나볼 건데요. 바로 인도네시아, 세계에서 가장 큰 군도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걸쳐 있는 17,54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나라는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섬들은 장엄한 화산 경관부터 멋진 산호초까지 다양하여 전 세계의 관광객, 연구자, 모험가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매혹적인 나라에 대한 15가지 놀랍고 덜 알려진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덜 알려진 사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놀라웠는지 알려주세요. 1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인구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슬람 인구를 자랑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인구의 놀라운 187.6%가 이슬람 신자입니다. 이는 약 2억 4,200만 명에 해당하며 세계 이슬람 인구의 약 11%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인구, 약 99%는 수니파 이슬람 신자이며 소수의 시아파와 아흐마디아 신자들도 있습니다. 이슬람은 13세기부터 인도네시아에 존재해왔으며 주로 무역과 수피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 전파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슬람은 지역 관습과 전통과 깊이 얽혀 독특한 문화적 혼합을 만들어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공동체는 매우 다양하며 여러 가지 이슬람 관습과 사상학교가 존재합니다. 샤피 법학파가 가장 널리 퍼져 있지만 많은 무슬림들은 특정한 학파에 엄격히 따르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는 현대주의와 전통주의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넓게 나뉘어 있습니다. 현대주의는 정통신학과 현대교육을 결합하고 전통주의는 지역 종교 지도자와 이슬람 기숙학교인 페산트렌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압도적인 이슬람 다수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세속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6개의 공식 종교를 인정하고 종교적 관용과 다원주의 정책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종교적 풍경의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를 탐구하며 이 나라가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조화롭게 결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 다양성이 인도네시아의 인구, 즉 7억 3,500만 명에 퍼져 있는 다양한 문화와 언어와 어떻게 상호작용할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2. 인도네시아의 인구 인도네시아는 7억 3,5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자랑하며 이는 활기차고 다양한 국가의 증거입니다. 이 거대한 인구는 수많은 문화, 언어, 전통으로 엮인 풍부한 사회적 구조를 보여줍니다. 자바의 번화한 거리부터 수마트라의 고요한 아름다움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의 각 지역은 이 나라의 문화적 풍경에 독특한 맛을 더합니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다양성은 지역적 차이를 넘어 다양한 민족, 종교, 관습의 조화로운 혼합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300개 이상의 민족과 70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보여줍니다. 이 문화적 모자이크는 수세기에 걸친 다양한 문명과 무역로와의 역사적 상호작용으로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중국, 인도, 중동, 유럽의 영향이 독특한 전통과 관습의 융합으로 이어져 인도네시아는 진정한 문화의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3. 이키팔린 손가락 절단 전통 이키팔린 손가락 절단 전통은 인도네시아 파푸아의 다니 부족이 행하는 애도 의식입니다. 이 의식에서는 가까운 가족이 사망할 경우 여성의 손가락 상단 부분이 절단됩니다. 이 행위는 슬픔과 고통의 신체적 표현을 상징합니다. 시작할 때 손가락에 실을 단단히 묶어 감각을 없애고 가까운 가족이 절단을 수행합니다. 상처는 전통 약초로 치료되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찢어집니다. 다니 부족은 이 희생이 고인의 영혼을 달래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불행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믿습니다. 손가락은 가족 내에서의 통합과 강함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이 관습은 강력한 고인의 불안한 영혼이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관습을 금지했지만 여전히 나이 많은 부족원들 사이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그 빈도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익히 팔린 손가락 절단 전통과 다니 부족에게 그 깊은 의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깊은 슬픔의 표현이 부족의 조상들과 서로의 연결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해주세요. 4. 세계에서 가장 큰 군도 국가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군도 국가로 18,000개 이상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서로 약 5,150km에 걸쳐 있습니다. 이 독특한 지리적 특성은 거의 200만 평방킬로미터의 육지와 약 800만 평방킬로미터의 바다를 포함합니다. 이 광대한 섬들 중에는 수마트라, 자바, 보르네오, 술라웨시, 뉴기니의 일부와 같은 주요 섬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풍경은 반다 아크의 깊은 바다부터 파푸아의 자야위자야와 수디르만 산맥의 높은 산봉우리까지 다양합니다. 이 나라는 지질학적으로 복잡하며 여러 개의 판이 아래에서 만나 빈번한 화산 폭발과 지진 활동을 초래합니다. 군도 국가로서의 특성은 독특한 도전과 기회를 가져옵니다. 인도네시아의 섬들 사이의 바다는 전략적, 경제적, 문화적 이유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해양 구역의 효과적인 관리가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양 인프라를 강화하고 해양 자원을 보호하며 이러한 도전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요청이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신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욱 개선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약속할 수 있나요? 5. 메가다양성 국가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나라 중 하나로 육상 생물 다양성에서 두 번째, 해양 생물 다양성에서 첫 번째를 차지합니다. 이 놀라운 다양성은 17,5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진 광대한 군도에서 비롯되며 다양한 서식지가 엄청난 범위의 종을 지원합니다. 이 나라는 세계 야생동물의 17%를 포함하여 515종의 포유류, 600종의 파충류, 1,519종의 조류, 270종의 양서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약 25,000종의 꽃식물을 자랑하며 그중 55%가 고유종입니다. 주목할 만한 종으로는 바웨안 사슴, 록 아일랜드 뱀목 거북이, 그리고 코모도 원숭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생물 다양성은 농업 확장, 특히 파뮤 농장, 광업 및 인프라 개발에 의해 촉발된 산림 파괴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680만 헥타르 이상의 숲이 합법적으로 비숲 용도로 전환되었고 주로 파뮤 농장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불법 산림 파괴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이러한 도전을 더욱 악화시키며 생태계에 영향을 미쳐 종의 생리적 및 행동적 반응, 공동체 구조 및 생산성의 변화를 초래합니다. 2100년까지 인도네시아는 25에서 82%의 산호 덮개를 이룰 수 있으며 이는 산호초 기반 관광과 해양 생물 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생물 다양성 전략 및 행동 계획을 통해 국가적 우선순위와 보존에 대한 투자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6. 인도네시아의 화산경관 인도네시아는 숨막히는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하며 그중 화산경관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군도에는 127개의 활성 화산이 분포하고 있어 지구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활성 화산은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및 지질적 특징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비옥한 토양을 형성하고 지열 에너지원과 관광 및 연구를 끌어모으는 독특한 경관을 제공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주목할 만한 활성 화산으로는 자바 중앙에 위치한 메라피 산과 켈루드 산이 있으며 이들은 빈번한 폭발과 역사적 중요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활성 화산의 존재는 인도네시아의 도전 과제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특히 재난 관리와 위험 완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폭발은 재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화산재 구름, 용암 흐름, 화쇄류 및 나르를 발생시켜 인명, 인프라 및 농경지에 위협을 가합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화산 모니터링, 조기 경고 시스템 및 재난 대비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나라의 화산학자와 재난관리기관은 화산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을 평가하며 필요시 지역 사회를 대피시켜 폭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7. 세계에서 가장 큰 화산 호수 호수토바는 수마트라 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놀라운 지질적 다양성과 역사적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 특별한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화산 호수로 약 7만 년 전에 거대한 폭발로 형성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슈퍼화산 폭발로 알려져 있으며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화산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관이 극적으로 변화하고 넓은 칼데라가 물로 채워져 오늘날 우리가 보는 광대한 호수 토바가 만들어졌습니다. 호수 토바의 규모는 정말 인상적이며 넓은 지역과 깊이를 자랑합니다. 그 평화로운 물과 아름다운 주변 환경은 전 세계의 관광객, 연구자 및 자연 애호가들을 끌어모으며 인도네시아의 지질학적 역사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질학적 중요성 외에도 호수 토바는 지역 사회와 인도네시아 전체에 엄청난 문화적 및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호수는 전설, 신화 및 문화적 관습과 깊이 얽혀 있으며 이 지역에서 인간과 환경 간의 깊은 관계를 보여줍니다. 호수 토바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자연의 웅장함을 감상할 뿐만 아니라 이 상징적인 명소를 둘러싼 풍부한 이야기와 전통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지질학적 유산과 화산 활동이 이 나라의 경관을 형성하는 데 미친 지속적인 영향을 상기시켜줍니다. 호수 토바의 경이로운 자연의 경관이 인도네시아의 독특한 유산을 정의하는 매혹적인 케보케보한 의식과 같은 문화 전통의 풍부한 직조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8. 케보케보한 의식. 케보케보한 의식은 매년 무하람, 즉 자바 달력의 수로월에 열리며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의식은 전염병과 농작물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부유한 마을 노인이었던 부유트 카르트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매혹적인 의식에서 참가자들은 물소처럼 옷을 입고 행동하며 몸을 검은색으로 칠하고 이 중요한 동물들을 모방하는 장신구를 착용합니다. 물소는 전통 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식 동안 이 물소들의 행렬이 들판을 갈아엎으며 비옥함을 상징합니다. 전통 음악과 춤이 함께하며 의식은 쌀과 비옥함의 여신인 네위 스리에게 바친 제물로 마무리됩니다. 이는 풍성한 수확을 보장하고 마을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문화적 장관은 영적 및 농업적 목적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매년 수천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여 반유한기의 풍부한 유산을 보존하고 전시합니다. 9. 세계의 시간대. 인도네시아의 광대한 지리적 범위는 세계의 서로 다른 시간대를 포함하고 있어 군도 전역에서 낮 시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합니다. 먼저 서부 인도네시아 시간은 협정 세계시보다 7시간 빠릅니다. 이 구역에는 수마트라, 자바,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번화한 수도 자카타가 위치한 칼리만탄 서부가 포함됩니다. 이 지역은 가장 인구가 많으며 주요 경제 중심지와 다양한 문화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 인도네시아 시간이 있습니다. 이는 협정 세계시보다 8시간 빠르며 동부 칼리만탄, 술라웨시, 발리, 그리고 누사텐가라 제도를 포함합니다. 이 지역들은 멋진 관광지와 급속히 성장하는 산업으로 유명하여 인도네시아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부 인도네시아 시간이 있습니다.
이는 협정 세계시보다 9시간 빠르며 말루쿠 제도와 파푸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풍부한 자연자원과 생물 다양성을 자랑합니다. 이 지역들은 가장 숨막히는 자연 경관을 제공하며 인도네시아의 환경 보존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2년에는 인도네시아를 단일 시간대 아래 통합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결국 이 아이디어는 보류되었고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지리적 및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독특한 시간대 구분이 유지되었습니다. 10. 응아벤 화장식. 응아벤 의식은 영혼을 육체에서 해방시켜 내세로의 여정과 궁극적인 환생 또는 해탈, 즉 목샤를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화려하고 다채로운 행렬로 특징 지어지며 가족들은 우주를 나타내는 동물 모양의 상징적인 관인 파툴랑과 높은 구조물인 와다를 만듭니다. 이 복잡한 구조물들은 전통 가멜란 음악과 함께 화려하게 행렬을 이루며 영혼의 악령과의 싸움을 상징합니다. 힌두교 사제는 발리 달력을 따라 응아벤을 위한 길한 날을 선택합니다. 의식의 상당한 비용 때문에 가족들은 때때로 이를 연기하고 임시 매장이나 집단 의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행사 동안 시신은 파툴랑에 안치되고 제물이 바쳐지며 고위 사제가 화장을 시작합니다. 화장 후, 재는 보통 바다나 강에 뿌려져 영혼의 해방을 상징합니다. 응아벤 의식은 완전한 시신, 발굴된 뼈, 실종된 시신을 위한 상징적 의식, 그리고 어린이와 유아를 위한 특정 의식 등으로 다양합니다. 11. 이주 프로그램. 이주 프로그램은 자바, 발리, 마두라 섬의 인구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이니셔티브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백만 명을 수마트라, 칼리만탄, 술라웨시, 파푸아와 같은 인구가 적은 외곽섬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인구 압박을 완화하고 지역 개발을 촉진하며 농업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주민들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토지, 주택 및 인프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도전 과제 없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정착자들은 비옥하지 않은 땅에 적응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산림 파괴로 인한 환경적 문제도 심각해졌으며 이주민과 토착 공동체 간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주 프로그램은 계속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지역 주민들과의 더 나은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균형을 맞추고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이주 프로그램이 인도네시아의 오랜 글로벌 무역 허브로서의 역할과 어떻게 교차했을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12. 인도네시아의 무역 유산.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무역 역사는 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시아와 호주 사이의 주요 위치는 해양 무역의 중요한 중심지가 되었으며 다양한 문명의 상인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군도 전역에 번화한 항구들은 향신료, 직물, 도자기 및 귀금속과 같은 상품의 교환을 촉진했습니다. 이 활기찬 무역은 인도네시아 경제를 부풀게 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과 국제적인 성격을 강화했습니다. 향신료 무역 시대와 같은 주요 시기에는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등 유럽 강국들이 인도네시아의 귀중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인도네시아의 문화 유산과 사회 구조에 지속적인 흔적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인도네시아는 농업, 제조업, 관광 및 자연 자원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무역의 유산은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정체성과 글로벌 커뮤니티와의 강한 유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13. 언어의 다양성.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언어적으로 다양한 나라 중 하나로 약 719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식 언어인 인도네시아어는 교육, 미디어, 행정 및 국가 소통에서 널리 사용되며 인구의 약 94%에게 통합 언어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어는 인도네시아 인구의 약 20%에게만 주요 언어로 사용됩니다. 수많은 지역 언어 중 자바어가 가장 널리 사용되며 중앙 및 동부 자바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구가 6,800만 명이 넘습니다.
다른 주요 언어로는 서부 자바에서 3,200만 명이 사용하는 순다어, 마두라 섬과 동부 자바에서 77만 명이 사용하는 마두라어, 서부 수마트라에서 42만 명이 사용하는 미낭카바우어, 남부 술라웨시에서 43만 명이 사용하는 부기스어, 발리와 롬복 및 동부 자바의 일부에서 33만 명이 사용하는 발리어, 그리고 북부 수마트라에서 35만 명이 사용하는 아체어가 있습니다. 14. 향신료 섬, 즉 말루쿠 제도는 술라웨시와 뉴기니 사이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군도입니다. 역사적으로 육두구, 메이스, 그리고 정양의 세계 주요 공급원으로 알려진 이 섬들은 유럽의 개입 이전부터 글로벌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 인도, 아랍 상인들이 이곳에서 최초로 상품을 교환하며 활발한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14번째 세기 이슬람의 도래는 향신료 섬을 국제상업에 더욱 통합시켰습니다. 16번째 세기에는 포르투갈이 향신료 무역을 지배한 최초의 유럽 국가였지만 그들의 통치는 곧 네덜란드에 의해 가려졌습니다. 17번째 세기 초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즉 부오시는 향신료 무역에 대한 강력한 독점을 확립했습니다. 부오시의 지배는 요새 건설과 독점 강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종종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이 통제는 인도네시아가 20세기 중반에 독립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오늘날 향신료 섬은 풍부한 문화유산과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기념되며 전 세계의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15. 인도네시아의 군도 국가지위 인도네시아는 17,0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가장 큰 군도 국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대한 섬들은 다양한 경관, 문화 및 생태계를 보여주며 인도네시아를 진정한 독특한 목적지로 만듭니다. 인도네시아의 군도 특성은 풍부한 생물 다양성에 크게 기여하며 각 섬마다 독특한 식물과 동물이 발견됩니다. 밀림에서부터 깨끗한 해변, 화산 경관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의 섬들은 다양한 자연의 경이로움을 제공합니다. 이 많은 섬들은 물류 및 행정적 도전 과제를 안겨주며 각 섬은 자체적인 거버넌스 구조, 문화적 정체성 및 경제 활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국가적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군도 내의 다양성을 축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욱이 인도네시아의 군도 국가 지위는 역사적 및 문화적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양 무역로는 인도네시아 공동체를 외부 세계와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수세기 동안 언어, 종교 및 문화적 교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인도네시아의 군도 정체성은 단순한 지리적 사실이 아니라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는 회복력, 적응력 및 다양한 섬들로 구성된 국가의 통합을 상징하며 각 섬이 인도네시아 사회의 생동감 넘치는 직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글로브 고우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여러분은 그 콘텐츠를 사랑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저희 채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